징기스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의 원칙을 세우다.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한 징기스칸 제국의 성격을 살펴보자. 우선 징기스칸은 인치가 아닌 법치의 원리를 세운다. 제국 헌법이라 할 데사자크를 만든다. 몽골 최고 성문 법전이다. 몽골어로 자사크는 금령, 규칙, 법이란 뜻이고 예케는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케 자사크, 즉 대자사크는 개별 부족의 법령이 아니라 제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뜻이다. 대자사크는 징기스칸 제국이 출범한 1206년 고릴타의 승리를 거쳐 성립됐다. 대자사크는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세계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대자사크의 특징은 최소로 정해놓고 최대로 지켜야 하는 데 있다. 규정은 최소화하되 어길 경우 최대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놓았다. 징기스칸은 단 36개 조항에 불과한 법으로 대제국을 무리 없이 통치할 수 있었다. 인간사의 세세한 항목까지 모조리 조문화하고도 지켜지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는 우리 법 헌실과 비교된다. 대사자크 제1조 간통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국의 헌법 제1조가 관통에 관한 법이라니 징기스칸은 공동체의 내적 결속을 이완시키는 행위가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했다. 유목민은 고립되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울타리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을 이루지 못하면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 신뢰의 공동체가 모든 것의 선행 조건이다. 간통은 융합집단의 내적 연대를 파괴한다.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 가치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걸 징기스칸은 알았다. 그만큼 남녀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징기스칸은 적장의 자식을 잉태한 아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아내의 잉태는 간통이 아니라 강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조항의 핵심이 있다. 약속의 파기는 중앙에 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실수나 잘못은 간단하게 용서된다. 유목민 관습인 형사치수만 해도 우리 눈으로 보면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남자를 잃은 여인네들을 살리는 길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제2조 수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언뜻 보아 인간의 품위를 강조하는 규정처럼 보인다.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혹은 샤머니즘에 기초한 인습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그보다는 동물의 생명을 인간과 같은 궤도에 올려놓고 존중하고자 했던 지구 공동체적 발성이 아닐까.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에선 육체의 힘은 넘치지만 정신은 박약한 사내가 결혼할 방도가 없어지자 수시로 이웃집 개를 겁탈한다. 초기 유목민 사회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이 경우 요즘 우리 미성년자 성보호법 같은 것을 몽골에 적용할 필요가 없으리란 법은 없다. 수간을 동물에 대한 성적 확대로 이해하고 그를 엄벌로 다스리려 한 의지는 제8조를 읽고 나면 한층 선명해진다. 짐승을 잡을 때는 먼저 사지를 묶고 배를 가리며 고통스럽지 않게 죽도록 심장을 단단히 죄야 한다. 이슬람 교도처럼 짐승을 함부로 도살하는 자는 그같이 도살당할 것이다. 유목민들이 동물들을 인간과 똑같이 한 가족으로 보았다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울란바토르 근교를 토라이막에 가면 말이 동상 하나가 서 있다. 고향을 잊지 못한 어느 영리한 말을 기리는 동상이다. 베트남전이 사실상 시작된 1961년 당시 월맹과 사회주의 동맹이었던 몽골이 월맹을 도우려고 말 1만 마리를 기차에 태워 보냈다. 하지만 베트남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버티지 못한 숫말 한 마리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따라 고향 말까지 되돌아왔다. 인간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말을 학대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울란바토르 시는 그 말을 사들여 암말 10마리와 함께 초원에 풀어주었다. 얼마 전 대전까지 반려갔던 진돗개가 고향 진도로 돌아와 화제가 됐다. 하지만 몽골 말이 돌아온 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유라는 유목사회에서 말과 인간의 내적 결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끼게 해준다. 몽골 고노의 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더 넓은 푸른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목민들과 혼연일체가 돼 싸우는 참전 말들이었다.
인간 품위에 관한 규정은 제3조에서야 나온다. 여기서도 절도를 비롯한 소유권 보호다. 상황에 관한 것을 소유권 보호보다 상황에 관한 것을 중시한다. 이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제3조 거짓말을 한 자, 다른 사람을 몰래 훔쳐본 자, 마술을 부리는 자, 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쪽을 편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어쩌면 이리도 21세기형 범죄들을 조목조목 잘 언급했을까. 20세기 말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버린 재반 덕목들, 즉 언어를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자, 관음증이 있거나 염탐하는 자, 신실하지 못한 자, 왕따를 주도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니 사죄에 이르러 그 전율할 듯한 존재의 외침이 나온다. 제4조 물과 재에 오줌을 누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모두 함께 먹는 물을 더럽히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공동체 생활 규범을 제시한 조항이다. 어찌 보면 지나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농경 사회에서는 거름을 만드느라 물과 재에 오줌을 섞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항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자사크는 물이 소중함을 누차 역설한다. 물에 손을 담가서는 안 된다. 물을 쓸 때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 제14조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빨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서 도모하는 한 사람의 깨끗함은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제11조는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물을 써서 세례하는 것만은 금지한다. 앞서 언급한 강추리를 몰고 오는 가뭄, 강과 쪼들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물과 불씨는 유목민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갈증을 해소할 길 없는 건조 기후와 피할 수 없는 혹한의 대지는 그들이 물과 불을 가장 소중하고 신성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대자사크 전투 관련 조항 제6조 구금자의 허락 없이 피구금자에게 음식물이나 의복을 준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조 전투 중 앞사람이 무기를 놓쳤을 때는 뒤따른 사람이 반드시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그 무기를 반환하지 않고 가질 때는 사형에 처한다. 제18조 전쟁에 나설 때 장수는 부하들의 군장을 바늘과 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제19조 총구를 하는 부녀자는 남편이 싸움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남편을 대신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쟁이 끝나 개선하면 병사들은 소속 천호장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21조 모든 부족민들은 매년 초에 모든 딸을 술탄에게 내놓아야 한다. 술탄은 그 중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의 처를 고를 수 있다. 이 조항은 이슬람의 습속을 기술한 것으로 징기스칸의 대자사크와는 거리가 있다. 제22조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은 각각 부족민을 지휘할 수 있다. 제23조 천호장, 백호장 등은 대칸이 보내는 사신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정중하게 맞이해야 하며 설사 그 명령의 사형이라도 그 앞에 엎드려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자신이 속한 십호장, 백호장, 천호장 외에는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된다. 제25조 전쟁 징후를 미리 알기 위해서 상설 역전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 전투에서 태만한 병사와 사냥 중 짐승을 놓친 자는 태형 내지 사형에 처한다. 제32조 음식을 먹고 7시간 사람은 겔 밖으로 끌어내 바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사령관의 군정 문턱을 함부로 넘어온 자는 사형으로 다스린다. 학자들은 이 조항의 처음 부분은 뭔가 오해나 문장의 탈락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재산 관련 조항 제5조 물건을 사고 3번 갚지 않거나 3번 물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28조 사람을 죽인 사람도 몸값을 내면 죄를 면제한다. 이슬람도를 죽이면 4만 발리시를 내야 하고 한족을 죽이면 당나귀 한 마리만 내도 죄를 면제해야 한다. 제29조 말을 훔친 자는 한 마리당 9마리를 변상해야 한다. 변상할 말이 없으면 아들을 내주어야 한다. 아들도 없으면 양처럼 본인이 도살될 것이다. 집단 생활에 대한 조항 제1조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3조 거짓말을 한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몰래 훔쳐본 자, 마술을 부리는 자, 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쪽을 편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1조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먼저 그 음식에 독이 없는지 먹어 보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다. 음식을 얻어 먹은 사람 역시 음식에 독이 있는가 알아보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식을 동료보다 더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음식상을 넘어가서도 안 된다. 제13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옆을 지나가는 손님은 말에서 내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주인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다른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 경칭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경칭을 쓰지 말고 천호장이나 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제30조 절도, 거짓말, 간통 등을 금한다. 이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 제31조 서로 사랑하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모반하지 말라. 노인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제33조 만약 술을 끊을 수 없으면 한 달에 3번만 마셔라. 그 이상 마시면 처벌하라. 한 달에 2번 마신다면 참 좋고 한 번만 마신다면 더 좋다. 안 마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제34조 첩이 낳은 아들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재산을 많이 받고 막내는 겔과 같은 도구 일체를 상속받는다. 제35조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은 생모를 제외한 모든 처첩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결혼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도 좋다. 제36조 상속자 외의 사람은 죽은 자의 물건을 쓰지 말라. 유목 간섭에 대한 조항. 제2조 수관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4조 물과 재에 오줌을 놓은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8조 짐승을 잡을 때에는 먼저 사지를 묶고 배를 가르며 짐승이 고통스러지 않게 죽도록 심장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 이슬람 교도처럼 짐승을 함부로 도살하는 자는 그같이 도살당할 것이다. 제14조 물에 직접 손을 담가서는 안 된다. 물을 쓸 때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 제15조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빨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만물은 모두 청정하다. 부정한 것은 없으므로 정과 부정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기타 조항. 제10조 알리 베코와 알리 탈레브의 자손에게 세세 손손 조세와 부역을 면제한다. 그 밖에 승려, 사법관, 의사, 학자에게 조세를 받거나 부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26조 내 아들 차카타이는 대자사크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라. 대사자크와 함께 제국 경영의 규범이 되었던 것이 칭기스칸의 격언이라고 일컫는 빌리크다. 학자들은 지금까지 30개의 조항을 찾아 정리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칭기스칸의 빌리크 격언. 제1조 명분이 있어야 확고하게 지배한다. 제2조 대자사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때 가서나 칭기스칸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 제3조 모든 만호장, 천호장, 백호장은 연초와 연말에 나한테 와서 훈시를 듣고 가야 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기 겔에 들어 앉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물에 빠진 돌처럼 갈대밭에 떨어진 화살처럼 없어질 것이다. 제4조 천호장은 천호를, 만호장은 만호를 다스릴 수 있다. 제5조 몸을 깨끗이 하듯이 각자의 영지에서 도둑을 없애야 한다. 제6조 자격이 없는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은 그 안에서 갈아치워야 한다. 제7조 어른 3명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제8조 윗사람의 말하기 전에 입을 열지 말라. 자신과 다른 말을 들으면 자신의 의견과 잘 비교하라. 제9조 살이 쪄도 잘 달리고 적당히 살이 올라도 잘 달리고 여유여도 잘 달리면 좋은 말이다. 제10조 천지신명께 열심히 기도하여 전쟁에서 명예를 빛내야 한다. 제11조 평소에는 입 다문 송아지가 되고 전쟁터에서는 굶주린 매가 되어야 한다. 제12조 진실한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 노닥거리는 말은 힘이 없다. 제13조 자신을 알아야 남을 알 수 있다. 제14조 남편은 태양처럼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내는 남편이 사형을 가거나 전쟁에 나가도 집안을 잘 꾸리고 깨끗이 해야 한다.
또한 남편을 높이 받들어 험준한 산처럼 우뚝 높여야 한다. 제15조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세심해야 한다. 제16조 사냥에 나가면 짐승을 많이 잡아야 하고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많이 죽여야 한다. 제17조 예수님 베일은 참 훌륭한 용사다. 아무리 오래 싸워도 지치지 않고 필요한 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성을 낸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군대를 통솔하려면 병사들과 똑같이 갈증을 느끼고 똑같이 허기를 느끼며 똑같이 피곤해야 한다. 제18조 상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잘 고르고 값을 잘 매기는 것처럼 자식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제19조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거치고 맛있는 음식과 안주를 먹고 좋은 말을 타고 미녀를 품에 안고서도 그것을 갖다 준 이가 그 아버지와 형임을 말하지 않거나 나 징기스칸의 위대한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만약 술을 끊을 수 없으면 한 달에 3번만 마셔라. 그 이상 마시면 처벌하라. 한 달에 2번 마시면 참 좋고 한 번만 마신다면 더 좋다. 안 마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제21조 오 신이시여 나는 암박카이칸을 무참하게 살해한 금나라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그들의 피를 보려 하니 저에게 힘을 주소서. 신이여 모든 사람들의 정령들 요정들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저에게 힘을 주도록 해주소서. 제22조 내 병사들은 밀림처럼 떠오르고 병사들의 처와 딸들은 붉은 꽃잎처럼 빛나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목적은 바로 그들의 입에 달콤한 설탕과 맛있는 음식을 물게 하고 가슴과 어깨에 비단 옷을 널어드리며 좋은 말을 타게 하고 그 말들을 달콤한 강가에서 맑은 물과 싱싱한 풀을 마음껏 듣도록 하며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루터기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들의 결에 근심과 고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제23조 자사크를 어기면 먼저 말로 훈계하라. 그래도 3번 어기면 멀리 발조오나 1203년 징기스칸의 너커르 즉 맹우들이 서약을 했던 곳 계곡으로 보내어 반성하게 하라.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쇠사슬로 묶어 감옥에 보내라. 그러고 나서 반성하면 당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친족을 모아 처리를 논의하라. 제24조 내 명령을 받으면 한밤중이라도 지체 없이 말을 달려야 한다. 제25조 오난강과 겔루냉강 사이의 발조나 계곡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자라면 영웅적으로 씩씩하게 자랄 것이며 여자라면 장식을 하지 않아도 예쁠 것이다. 제26조 징기스칸이 말하기를 모칼리는 징기스칸에게 보냈던 사신이 돌아오자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다. 사신은 징기스칸이 엄지손가락을 구부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모칼리는 내가 죽음으로써 데칸을 모신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더냐고 물으니 사신은 너커르들의 이름을 대었다. 모칼리는 그들은 나의 앞뒤에서 용감하게 싸웠으니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27조 발락할 자가 묻기를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데칸이 되었냐고 했다. 나는 칸이 되기 훨씬 오래전에 적병 6명을 혼자서 대적한 적이 있다. 그놈들이 내게 화살을 비오듯이 퍼부었지만 나는 한 대도 맞지 않고 놈들을 모두 무찔렀다. 그리고 나는 상처 하나 없이 그들이 탔던 말 6마리를 몰고 돌아왔다. 제28조 나는 산꼭대기에서 모병 20명을 만나 싸운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뺨에 화살 한 대를 맞았다. 그런데 젤메가 입으로 내 뺨에 독을 빨아내고 물을 데워 상처를 씻어주고 적진에서 말 젖술을 구해다가 마른 입을 죽여주어 나를 살아나게 했다. 이후 내가 다시 적을 공격하자 적들은 상대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다 몸을 던져 죽었다. 제29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거울을 보니 새치가 눈에 띄었다. 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신이 성공의 깃발을 높이 올리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표신 회색의 상징을 내게 주셨도라고 말했다. 제30조 쾌락이란 배신자와 적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그들의 종과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게 해 그들의 얼굴을 눈물과 콧물로 얼룩지게 하고 그들이 타던 말을 타며 그들의 처척과 딸의 배와 배꼽을 침대나 이부자리로 삼아 갈고 누워 그 붉은 입술을 빠는 데 있다. 데자사크나 빌리크는 일반인들의 삶이나 사회의 안정에 관한 사항을 많이 담고 있다. 이 점은 징기스칸이 한 집단의 관리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나를 말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그가 인치가 아닌 법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다. 어느 사회나 기업이든 법에 따른 통치와 경영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15번째, 징기스칸의 제국 경영.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징기스칸은 대자사크 외에도 수많은 제도 개혁에 나선다. 그중 하나가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 행정 조직 천호제이다. 천호제를 통해 몽골인들은 노예도 능력이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몽골 사회는 시족 단위로 편제된 봉건 사회였다. 김씨는 김씨끼리, 이씨는 이씨끼리 살았다. 징기스칸은 시족 사회를 십신법으로 와해했다. 시족과 관계없이 가까운 10가구가 모여 살고 다시 100가구, 1000가구, 1만 가구 단위로 모여 살게 했다. 지형과 혈연, 학연은 무시됐다. 각 조직의 단위 조직의 리더, 즉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은 조직원들 스스로 뽑도록 했다. 그리고 리더의 능력이 부족하면 조직원들 스스로 결정해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천호제는 징기스칸 권력의 핵심이었다. 신질서의 상징인 너커르 집단을 양성하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거대한 국가개혁 조치였다. 징기스칸 자신의 너커르 집단을 키우려면 구시대 구질서의 근간인 봉건 시족제로부터 해체해야 했다. 징기스칸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침체되는 걸 극도로 경계했다. 징기스칸의 빌릭한 제6조에 자격이 없는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은 그 안에서 갈아치워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새 시스템에서 1000호장에 올라선 사람은 사회의 기둥이 되었다. 그 중엔 노예 출신도 있었다고 한다. 모두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천호제는 군대 조직에서부터 혁명을 몰고 왔다. 천호제를 기반으로 조직한 군대는 그 자체가 사회이자 국가였다. 군사 조직 개편을 넘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 군사, 사회의 종합 통치 시스템이자 총력 도원 체제였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시족장과 부족 등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다. 반면 일반 백성과 병사들은 대환영이었다. 천호제는 경제 형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온다. 그때까지 몽골인들은 규례식 집단 유목 방식으로 목축을 하고 있었다. 적의 공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수백 가구씩 한 단위로 방목을 하는 방식이다. 육목민답지 않게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다른 시족이나 도둑들의 약탈이 두려워 어쩔 수 없었다. 천호제가 도입되자 유목민들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일식 유목을 하게 되었다. 주변 초지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몽골에 이어온다. 한 아일은 보통 2-5개 겔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한 가구가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넓어진다. 적이 공격해오면 천호 조직을 가동해 방어했다. 천호제 실시로 몽골인들의 삶은 뿌리부터 달라졌다. 징기스칸은 앞서 언급했던 캐식텐이라는 교육제도도 만들었다. 천호제가 하드웨어 개혁이라면 캐식텐은 소프트웨어 개혁이었다. 엘리트들을 모아 전투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전문 교육을 시켰다. 천호 대상은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그리고 정복지 유력자의 자식들이었다. 캐식텐 안에서는 구성원마다 최고 지휘관부터 의사, 취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나눠 맡았다. 하지만 전장에 나서면 모두 지휘관이 됐다. 몽골 제국은 캐식텐을 통해 전투에 필요한 프로페셔널 킬러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시스템을 운영할 인재들도 키웠다. 지금까지 캐식텐의 직제는 16개가 알려져 있다. 호위병과 통역관에서부터 매를 기르는 사람, 종말을 관리하는 사람, 요리사, 술을 배급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천호제와 캐식텐이라는 새로운 사회 조직은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징기스칸 제국의 성격 중 또 하나의 핵심은 합의제 사회였다는 것이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은 칸의 천막이 거대한 도시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막 한가운데 칸이 앉았고 옆으로 참마와 아내들까지 함께 자리에 손님을 맞았다고 한다. 이는 징기스칸에게 독대가 없었음을 말한다. 독대가 없는 사회는 야합이 없다. 징기스칸은 모든 문제를 독단이 아닌 합의에 따라 처리했고 이를 제도화했다. 특히 전쟁이나 후계 구도 같은 중대 결정은 유력 지도자 회의에서 통과된 뒤에야 지팡이했다. 이 회의가 코릴타다. 신라 화백제, 고구려 합자제, 백제 정사 안과 비슷하고 지금으로 치면 제국 의회라 할 수 있다. 코릴타에는 국가 울루와 징기스칸 가문인 이른바 황금시족 그리고 천호장들이 그 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몇 달 동안씩 모여 회의를 했다. 코릴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징기스칸이 사망한 뒤 곧바로 증명된다. 징기스칸은 죽기 직전 셋째 아들 어거데이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그는 아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기고 있다. 차가타이는 군대를 아끼지만 교만하고 호전적이다. 홀로의 사남은 훌륭한 전사지만 인색하고 잔인하다. 어거타의 삼남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잘 베풀고 도량이 넓다. 누구든 부귀를 찾으려면 어거데이에게 가라. 징기스칸은 아들들의 시대가 전쟁 아닌 제국 경영의 시대가 되어야리라 예상했다. 그런 시대에선 지도자가 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어거데이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죽었다. 하지만 어거데이가 칸에 지휘하기까지는 2년 반이나 걸렸다. 고릴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거타이 칸이 사망한 뒤 제국의 3대 칸인 구유칸은 무려 5년에 걸친 고릴타를 거쳐 칸이 된다. 이 또한 고릴타 구성원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다. 지도자라고 함부로 지명하거나 박수 부대를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니었다. 그 성원체나 조직원들 모두가 자기에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사람인가, 지도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설득하고 납득될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본다. 칸이 없는 상황이 2년, 5년씩 이어지는데도 제국은 분열되기는커녕 더 발전했다. 모든 제도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국가가 최고 지도자를 두지 않아 권력 공백이 지속됐다니 몽골 유목 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루어 알 수 있다. 이는 몽골 제국이 인치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 시스템 국가였음을 뜻한다. 징기스칸 제국에는 정보와 기동성을 상징하는 역참제가 있었다. 이는 제국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이자 실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은 생활 일부를 넘어 거의 전부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 소통 욕구와 정보 욕은 그만큼 대단하다. 자기 바깥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과거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컴퓨터도 없고 전기도 전화도 기계도 없는 상황에서 정보 전달과 소통의 초보적 기능이라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해답은 말이다. 당시 몽골 유목민들은 말을 통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한다. 800년 전 인터넷이라 할 역참제다. 역참제는 지금으로 보면 정보 인프라의 시작, 물류 시스템이며 군사 고속도로라 할 수 있다. 역참의 형태는 촘촘한 거미줄 모양 그물을 연상하면 된다. 수도를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뻗어나가는 주요 도로에 4, 50km마다 역참이 설치됐다. 일종의 말 정거장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5km마다의 칸의 소식을 전달하는 파발이 살았다. 파발들은 방울을 울리며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5km만 내달려 만발의 채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다른 파발에게 서장을 전냈다. 이리 하면 한 달 걸릴 지방의 보고라도 일주일이면 전달됐다. 역참망을 달린 것은 파발들만이 아니었다. 군대나 외교관도 역참을 따라 이동했다. 물자까지 달리는 수송로이기도 했다.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 지금의 북경,
피니 수도사가 징기스칸 제국의 수도 칼라코름을 길락거릴 수 있었던 것도 완벽하게 갖춰진 역참제 덕택이었다. 역참제는 인터넷 정보 전달 방식인 프로토콜 방식이다. 반중앙 집중적 정보 전달 체제이며 릴레이 방식을 써서 최종 전달자가 이동 가능한 시스템이다. 역창망을 지도에 표시한다면 세계 지도가 새까맣게 될 만큼 이 시스템은 정교했다. 제1차 인터넷 개념이라 부를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전화의 정보 전달을 생각해보자. 20세기 정보통신 문명의 총화였던 전화는 중앙 집중제적 마인드의 전형이었다. 전화는 네트워크 체제 중심에 있는 교환원이나 자동 교환기를 통해 전화를 건 사람과 받을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시스템의 모든 단말기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단말기는 단지 상대방을 골라 통화하는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부하가 중앙에 편중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화 회사는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거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나라가 이를 국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참제는 프로토콜 방식, 이른바 릴레이 전달 방식이다. 정보를 말에 싣고 달리는 전달자는 최종 전달지가 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해도 다음 역까지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각 전달자는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었다. 수천 개의 역이 점점 흩어져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전달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 최종 수신자가 이동 중일 땐 전달 경로 역시 이동한다. 반면 전화는 정보를 보내주는 출발 단계에서 이미 그 전달 경로가 직선으로 고정된다. 전화는 최종 수신자가 자리를 비우면 전달에 실패한다. 부재중을 알리는 메시지만 남아있을 뿐이다. 프로토콜 방식은 발신자가 보내는 정보를 꾸러미라고 부르는 작은 단위로 나눠 보낸다. 그러니 기동성이 빼어나다. 소프트웨어에 비하자면 부랴부랴 주소를 적어 이웃집에 넘겨 릴레이를 부탁하는 식이다. 그래서 역참제 때와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은 전쟁으로 통신망이 끊겨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네트워크 역참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화는 중심이 파괴되면 어떤 정보도 상호 전달할 수 없다. 반면 릴레이는 끝에서 끝까지 직선으로 한 번에 달려가는 방식이 아니어서 통신 비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린다. 한국에서 네덜란드의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는 길을 보자. 한국 한 개인 컴퓨터에서 어떤 포털 사이트로, 다시 이것이 미국의 어떤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유럽의 몇 개 징검다리 사이를 건너 목적지까지 연결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기업과 사회, 가정과 국가에서 정보의 반중앙 집중적 네트워크 방식이 가져올 엄청난 이익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전화와 같은 중앙 집중적 네트워크 시대의 기업 경영에서라면 모든 사내 정보가 중앙의 최고 경영자에게만 집중된다. 그리고 중앙의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만 아래로 전달된다. 반면 역참제와 프로토콜 마인드의 기업 경영에서는 내부 정보가 부서별 체제에 따라 한 가지 루트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루트로만 전달될 경우 중간 간부가 자리를 비우면 정보 전달은 그 중간 지점에서 정지된다. 매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달된다. 이때 정보가 전달되는 루트에 최고 경영자가 개입해 다른 방향의 수신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최고 경영자에게만 하중이 집중되는 걸 피할 수 있다. 물론 업무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쌓이지 않는다. 제국 성립 170여 년, 징기스칸 사후 150여 년 만에 몽골 제국은 몰락했다. 그러나 일반 국가의 흥망성쇠를 농할 때 쓰는 말 그대로 멸망은 아니었다. 일단 징기스칸의 나라는 멸망한 적이 없다. 요, 금, 남성과 달리 원제국이 쇠퇴한 뒤에도 왕조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굳이 말한다면 그들은 점령지 중원에 물러나 칼라콜롬으로 철수했을 뿐이다. 그들이 출발했던 곳, 양치고 말 기르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줄곧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몽골 제국은 많은 후계 국가들도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무굴 제국이다. 무굴은 힌두어로 몽골을 뜻한다. 타지마할 궁전도 몽골인들이 세웠다. 무굴 제국은 1562년 유목민인 티무르의 손자 바베르가 인도에 세운 나라로 1850
8년까지 계속됐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 또한 몽골의 제국 성격을 이어받은 후계 국가로 꼽힌다. 깁차크 강국의 한 갈래인 크림 강국은 1783년까지 계속되었다. 원을 몰아내고 명을 세운 주원장 측에서 보면 그가 몽골을 패망시켰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보아 한족은 자기네 땅을 수복한 것일 뿐이다. 요즘 기업에 비유하면 다국적 기업이 실적 부진한 현지 경영을 일시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고원으로 철수한 몽골인들은 명이 들어선 뒤에도 여러 차례 만리장성을 넘나들며 명구를 괴롭혔다. 그러나 몽골 제국은 퇴각한 뒤에 다시는 세계사 무대에 복귀하지 못했다. 학자들은 그 이유와 배경을 다양하게 든다. 몽골 제국이 쇠퇴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모적인 후계자 경쟁이었다. 유목, 기마 민족은 예외 없이 여러 부족의 연맹체였다. 권력 중심부가 흔들리면 해체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었다. 원나라를 비롯한 몽골 강국들 역시 계승 문제에 휘말려 들었고 이는 결국 제국을 분력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테크노 헤게모니의 상실도 한 이유가 됐다. 여기서 총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칼과 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력한 무기인가 묻는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 옛날 총은 칼을 능가하지 못했다. 그것은 불편하고 시끄럽고 무거운 무기였다. 모스킷이 그랬다. 모스킷이란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대체로 구식 소총을 가리킨다. 지금처럼 탄피와 탄두가 결합된 실탄을 총구 후방에 장전하는 게 아니라 총구를 통해 화약, 가루와 낙구슬 탄환을 쑤셔넣고 총구 후방의 저마 화약 접시에 불을 붙여 총탄을 발사한다. 모스킷의 기호는 대포다. 인간은 대포를 먼저 발명했고 이를 좀 더 줄여 손에 들고 쏠 수 있게 만든 게 총이다. 새로 만든 통에 화약과 동그란 탄화를 밀어넣고 불을 붙여 발사하는 대포 방식을 그대로 총에 적용했다. 모양도 총이라기보다 휴대용 축소판 대포에 가까웠다. 그래서 핸드 캐년, 즉 손대포라고도 불렀다. 머스킷은 이 핸드 캐년이 지난 끝에 16세기쯤 등장했다. 초기 형태는 불을 붙여 심지를 화약 접시에 닿게 해 발사하는 화승총이었다. 화약과 총알을 총구 쪽으로부터 장전한 뒤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방아쇠를 당기면 불 붙는 심지가 총구 후방의 화약 접시로 내려가 닿으면서 점화용 화약을 터뜨린다. 그리고 순식간에 총열 후방 안쪽에 쑤셔뒀던 추진용 화약이 터지면서 탄환이 발생된다. 그러나 화승용 총은 현대식 총과 비교해 보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했고 성능도 보잘것없었다. 150cm나 되는 긴 총신 끝에 화약과 탄환을 넣고 불을 붙여 발사하는 복잡한 사용법 탓에 2분의 한 발 쏘기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비라도 오면 심지가 물에 젖어 제대로 발사할 수 없었다. 모스킷이 얼마나 실용적이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알레상드르 디마 소설 삼총사에서 나온다. 원제 3 모스키터스가 바로 3명의 머스킷 소총수란 뜻이다. 그러나 소설 어디서도 삼총사들이 머스킷을 들고 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 삼총사에서도 달타냥이 임금을 호위하는 정식 총사로 임명되는 마지막 대목에야 머스킷 총이 등장할 정도다. 이는 당시 총이 실용 무기라기보다는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하사하는 일종의 장식물이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진급한 장군들에게 긴 칼 한 자루씩을 예도로 수여하는 것과 같다. 초기 총이 이처럼 우스꽝스럽게 내서도 총의 발명이야말로 몽골 제국의 퇴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몽골 유목민이 세계를 정복한 무기는 말탄 푸른 군대의 스피드 기동성이었다. 그들은 날이 잘 선 칼과 멀리 날아가 깊숙이 꽂히는 화살촉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문명 국가들을 정복했다. 그러나 모스킷이 출현하면서 유목군대는 스피드를 놓쳐버렸다. 유럽인들은 이 신무기 덕분에 몽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동성의 군원이 말이 신무기의 총알에 맞아 꼬꾸라진 탓은 아니다. 말들은 처음 듣는 총소리에 놀라 겁을 집어먹고는 병사들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망치거나 대오를 흩뜨렸다.
몽골 군대는 말들이 총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적응 훈련을 황급히 했지만 모스킷의 개성 속도는 말의 적응 속도를 앞질렀다. 말로서 지배한 몽골 제국은 총에 의해 역사 전면에서 밀려났다. 총포는 그 후 유럽에 테크노 헤게모니를 줬다. 총포는 유럽 제국주의가 동양과 아프리카를 유린하게 해준 결정적인 신기술이었다. 정체성 상실도 몽골 제국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니케이 이 비즈니스가 펴낸 기업 수명은 30년이다에는 일본 기업 100년사에서 기업 평균 수명이 30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실려있다. 창업자는 창업 당시 경제 환경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파악해서 회사를 설립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30년을 넘기지 못한다. 기업의 장수 비결은 창업 당시 창업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재창업하듯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아무리 단답한 한 기업이라도 살아남아 날 길이 없다. 징기스칸은 이렇게 경고했다.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후대 지도자들은 끝내 이 충고를 새기지 못했다. 소수인 몽골 사람들은 다수의 피정복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정착 지역의 생계에 근거를 두었다. 그 결과 그들의 존재의 기반인 수렵과 유명성을 스스로 거세하고 현지에 동화돼 버렸다. 그것은 결국 정체성 상실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덜 중요한 이유는 조정 재정의 고갈이다. 몽골 제국은 창업 초기부터 창업 공신들에게 엄청난 지불을 할당했다. 그러고도 예속민이나 대상들에게 무한한 재산 축적을 허용하다 보니 막상 대카는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잃어버렸다. 원나라 마지막 칸인 순제 토콘 테무르 칸이 대도 북경을 버리고 칼라코롬으로 철수할 때 황실의 지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막강한 부의 근원이었던 운남의 은강채굴 꼬는 주원장을 비롯한 한족 반란군 손아귀로 떨어져 나갔다. 소금 전매권을 비롯해 황실이 지고 있었던 권한마저 분산되기 시작했다. 지방 각군 현의 세금은 제후들이 차지해 대칸의 목까지 오지 않았다. 대기업 경영자인 온 제국의 대카는 대주주 지분을 잃고 소주주 또는 경영권만 가진 상징적 존재로 전락했다.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나 흐름물은 쌓이지 않는다. 로마 제국이나 중국 왕조가 무너진 이유를 설명하려면 고인물은 썩는다는 격언이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목국가의 멸망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기에 쌓을 여유가 없었다. 흐르는 물이 쌓이지 않듯 축적이 되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도 남는 것이 없다. 전 유럽의 전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던 빗돌들에게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군대도 각 제후나 토들에게 분산돼 칸의 명령이 먹혀들지 않았다. 설령 군대가 있다 해도 군량과 전비를 댈 수 없었으니 결론은 뻔했다. 고향 칼라코롬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렇게 해서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는 100여 년 만에 쇠퇴를 맞았다. 그 원인은 생각하기에 따라 앞서 지적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이유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창업 정신은 유목, 이동 마인드의 상실이다. 그것이 몽골 제국의 쇠퇴를 부른 결정적인 원인이다. 제국이 남긴 이름.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인류가 기억하는 어느 한때 전 지구인의 가슴에 말해쳤던 유목민 리더의 이름은 잊혀졌다. 이제 어디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거론되지 않을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러던 1995년 미국 일간지 오스턴 포스트가 독특한 기획기사를 내보내면서 다시 그의 이름을 거명한다. 아마도 저분은 20세기를 보면서 지난 날을 정리해보려는 기획이 이런 질문을 나왔을 것이다. 지난 1000년간 서기 1001년에서 2000년까지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이 뜬구름 잡는 질문에 자답하기 위해 오스턴 포스트는 역사의 궤도를 다음과 같이 추적했다. 1000년 전 세계 인구는 3억 명쯤이었다. 문명은 극소수 지역에만 존재했다. 당시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다. 유럽
유럽인이 만든 지도에는 흔히 유럽 동쪽으로 거인들의 땅이 그려져 있다. 그들에게 세계는 극도로 크고 신비스러우며 대부분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오늘의 지도를 보자. 그것은 조그맣다. 지난 1000년 동안 지구가 축소된 것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1000년의 인물을 찾는 배경이다. 이 세계를 작게 만든 인간의 기술이 표면적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도록 만든, 그래서 전 지구에 인간이 지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든 누군가를 찾는 작업이다. 여기에 맞는 인물은 과연 있는 것일까? 많은 독자들은 지난 1000년 역사가 배출한 무궁무진한 영웅들을 헤아려 가며 흥미진진한 상상을 펼쳤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작업도 그 일이 결코 간단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그들의 눈길이 머문 이가 바로 콜럼버스였다. 이 개념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유럽과 아메리카 두 대륙을 연결시켰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심각하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다 줬다. 각종 질병과 낯선 동식물이 대서양을 건너왔고 야만적인 노예 무역이 시작됐다. 콜럼버스식 모험은 유럽이 세계를 식민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콜럼버스란 이름은 곧 암초를 만난다. 그가 최초의 유럽인 탐험가가 아니었던 까닭이다. 콜럼버스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동쪽으로 떠날 때 서쪽으로 떠났을 뿐이다. 왜 그는 대양을 가로지르며 원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을까? 지구 크기를 잘못 생각한 거 말고도 그는 이미 쿠빌라이 칸의 궁전에 관해 엄청나게 묘사해놓은 2세기 전 마르코 폴로 여행기를 읽었던 것이다. 그렇다. 콜럼버스가 항해에 나선 것은 마르코 폴로가 쓴 여행기 동방 경묵론이 있기 때문이었다. 마르코 폴로가 긴 육로를, 콜럼버스는 단지 바닷길로 가려 했을 뿐이다. 스페인 이사벨라 요양에게 배를 얻어 아메리카 대륙 일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것을 동인도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유럽을 초라한 시골로 생각하는 엄청난 제국의 칸에게 줄 편지를 가지고 갔지만 전해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구를 좁힌 결정적인 인물은 마르코 폴로였던가? 워싱턴 포스트 사람들은 다시 벽에 부딪힌다. 만약 이슬람이 동서양 사이에 철의 장막을 치고 있었다면 마르코 폴로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나침판이나 화약, 인쇄술 같은 중국 기술도 유럽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콜럼버스보다 앞서 마르코 폴로가 있었고 마르코 폴로보다 앞서 정착 문명의 칸막이를 무너뜨린, 그리하여 마르코 폴로로 하여금 놀라운 세계를 기양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유럽인들로 하여금 지구를 탐험하지 않으면 안 될 호기심을 줬던 만큼 당연히 유럽 안에 있지 않았다. 그 점을 명확해지고 나면 이제 천년의 인물을 찾는 일은 급물살을 탄다. 우리는 1000년 전 지구를 지배하는 두 문명이 이슬람과 중국 문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 문명의 유럽은 고인물과 같았다. 봉건, 창원, 주교령, 귀족, 영지 따위가 모여 있는 곳일 뿐이었다. 1000년 전에는 아무도 유럽 기독교들이 이 지구를 식민지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뒤흔든 게 완전히 새로운 제국의 출현이었다. 그것은 몽골 제국, 즉 칭기스칸의 제국이었다. 이렇게 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스칸을 뽑았다. 역사는 그를 호전적이고 잔혹한 인간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우주처럼 광대한 지구를 좁게 만들어 사람들의 대륙을 넘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으로 결국 평가받았다.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차이에 거의 구애받지 않았던 사회 전공과의 연고가 아닌 실력에 따라 누구라도 쉽게 등용되는 능력주의, 실력주의적 인물 선발이 당연시되는 사회, 압도적 다수 농민과 서민을 비롯한 하층 대중에게 출세와 성공 기회가 열린 사회. 이 신기한 제국의 성격을 우리는 중세의 지구촌 시대였다는 말 아니곤 달리 설명한 길이 없다. 그렇다. 칭기스칸은 최초의 지구 시대를 만들었다. 그것을 증명해줄 사례가 너무 많다. 첫째, 중세 자유무역지대 구축. 대몽골 제국은 한반도와 중국, 아랍,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정치, 경제, 문화권으로 묶는 글로벌 체제였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말한다.
징기스칸의 제국은 13세기 말까지 태평양에서 동유럽까지 시발리아에서 페르시아만까지 평창을 거듭했다. 그와 후손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냈고 동서양 문명의 연결을 강화했다. 이는 중세의 가트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는 끝없는 범위의 잠재적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냈다. 외교관에게, 용병에게, 상인에게 그곳은 전여지였다. 둘째, 단일 집회권 창출. 국제적 경제 교역이 폭발적으로 늘고 이질적인 문명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화폐 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진영과 나라는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며 언어, 문화, 생활 모든 것이 각양각색이었다. 이 피정복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징기스칸 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지폐를 유통시켰다. 유럽보다 무려 400년이나 앞서 만든 지폐였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의 화폐, 세계의 화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지폐가 세계 최초로 사용된 것은 10세기 말 중국에서 상인들 사이에 사용된 예탁 증서 형태인 교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정부가 지폐를 공식 발행한 것은 1170년 남성이 처음으로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에 의해 대량으로 발행된다. 즉 몽골 원나라는 금은 동을 모두 정부가 보관하고 그 보관으로 지원 통행 보초라는 이름의 지폐를 통용시킴으로써 지폐 유통이 활발했다. 원나라는 지폐를 발달시켰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강력하게 유통시켰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론에 그 자세한 기록이 있다. 그 가운데 대간이 국민들에게 사용토록 한 지폐를 보면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지폐가 만들어지면 대칸은 일체의 지불을 이것으로 끝내며 지배하고 있는 전 영역 전 왕국에 통용시킨다. 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용을 받게 되니 누구 한 사람 수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 어느 지방에서든 적어도 대칸의 식민인 자는 누구나 쾌히 이 지폐로서 지불을 받는다. 마르코 폴로가 전하는 당일 지폐 경제권에 원나라만이 아니라 킵차크 한국, 일한국, 차가타이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단일 지폐 경제권의 위력은 대단했다.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물건이든 살 수 있고 또 팔 수 있었다. 원나라 지폐는 오늘의 달러처럼 세계의 기축 통화였다. 셋째, 이질적인 사람이나 사회를 수용하면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징기스칸은 광활한 지역에 걸친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의 제국을 겨냥할 수 있었다. 징기스칸의 손자 멍케칸 시절 프랑스 국왕 루이 19세가 파견한 루브르크 출신의 윌리엄이라는 수사가 남긴 루브르크의 몽골 여행기는 이렇게 말한다. 멍케칸이 이슬람의 이맘, 불교의 승려, 무당, 라마승, 기독교 수사들에게 둘러싸여 축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몽골 제국에서는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이 활동 중이며 적지 않은 몽골 귀족들이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징기스칸은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적의 장수를 받아들여 동지로 삼았다. 전사한 적장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고 적장 아들을 양자로 삼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기도 했다. 심지어는 적에게 빼앗겨 적의 아들을 임신한 자신의 아내와 그 아들 장남을 꺼리낌없이 받아들였다. 징기스칸과 몽골인들은 대체로 사머니즘을 믿었으나 징기스칸의 며느리이자 원나라 창업자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인 소르카크 타니는 기독교였다. 마침 지금의 미국을 연상케 하는 이 혼혈 잡종세가 바로 유목사회의 특징이다. 우리는 몽골 유목민과 핏줄이 같다. 우리 몸속에 징기스칸과 같은 피가 흐른다. 그들은 피눈물로 신바람을 무장했을 때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유라시아 대통합을 달성했다. 우리도 한과 신명으로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800여 년 전에 살았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슴으로, 눈으로, 맥박으로, 고동소리로 21세기 생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생존법은 우리 심정과 핏줄에 새겨져 있다. 징기스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